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촉매제는 아마 테슬라하고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같아요. 지난 7월 말 공시된 이 계약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넘어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년간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사업장인데요. 시장에 우려를 샀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한 이제 단발성 계약이 아니고 이번 계약이 삼성전자의 최첨단 2나노 공정을 활용한 AI 반도체 생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 또 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계약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AI 기술에 상용될 AI6 칩 생산을 포함하는 부분이거든요. AI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테슬라라고 하는 정말 초대형 고객을 확보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직접 자신의 SNS에 삼성하고의 계약 금액은 최소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몇 배가 더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조 원이라고 하는 압도적 규모의 계약이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4월 달 이후에 한 50%를 밑돌았던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지분이 50%를 넘었거든요.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고 삼성전자가 단순한 어떤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AI하고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는데 특히 이제 AI 서버의 필수적인 HBM 쪽이죠.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HBM 쪽에서의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그런 전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양산이 예상이 되고 있는 차세대 HBM4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루빈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핵심 공급업체로 부상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HBM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AI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AI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스템 사업부에서는 AI 칩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HBM 기술력을 결합하고 있는 어떤 턴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를 추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제조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9만 원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보통주가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그 우선주 형태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 현재는 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인텔에 대해서도 약 10% 지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확대된 그런 구상 같아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8월 25일인데 인텔에 대한 10% 지분 취득했다라고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어쨌든 보조금 규모를 고려해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최대 한 1.5%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1.65% 정도거든요. 그거에 바싹 추격하는 근접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의결권이 없다라는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경영권의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스크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기회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 보면, 하나 리스크적인 요인은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영상 어떤 의사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겠죠. 이건 리스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기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회적인 요인은 먼저는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해소인 것 같아요. 미국 정부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관세라든지 또는 무역 규제 같은 잠재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의 기술력 또는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보증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파운드리 또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적 개선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실적 턴어라운드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HBM 쪽에서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HBM의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최신 제품인 HBM3E의 판매 비중이 80%에 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수익성 높은 최첨단 제품 위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3분기 HBM의 출하량이 더 많아질 거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어떤 본격적인 회복 신호탄으로 다수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핵심 어떤 근거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하고의 파트너십 강화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어떤 기회,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펀더멘탈 개선이 맞물리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만전자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HBM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좋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대해 볼 삼성전자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의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HBM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해서 D램 쪽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 점유율 확대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올해 HBM 생산량을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AI 반도체 수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AI 가속기의 어떤 주력 제품인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한 10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차세대 제품인 HBM4 시장 어떤 선점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그 커스텀 HBM하고 또 로직 칩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경쟁사하고 차별화된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지난번에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6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6세대 HBM4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그 TSMC의 그늘에 가려졌거든요. TSMC의 그늘에 가려졌었던 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최첨단 공정 기술하고 고객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극적인 반전의 서막을 열고 있죠. 지난 7월에 아시는 것처럼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테슬라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의 약 한 7%에 달하는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이번 계약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미래가 걸린 4세대 2나노 공정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요. 기술력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의구심을 단번에 해소하는 계기가 좀 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술을 3나노 공정에 도입한 데 이어서 올해 2나노 공정 양상을 좀 본격화하고 있고, 또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기존의 핀팻 구조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로 AI나 고성능 컴퓨팅 같은 이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요구하는 미래 시장의 어떤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TSMC하고의 어떤 선단 공정 경쟁에 있어서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좀 요번에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 파운드리는 기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심에서 벗어나서요. AI 가속기나 또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다양한 그 응용처로 그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계 자산이나 또 뭐 디자인 하우스나 후공정 파트너들하고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고객사를 더 쉽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좀 많이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하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핵심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긍정적인 호재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초경쟁 구도의 어떤 심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전자의 수율이라든지 생산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엔비디아가 다른 파트너로 비중을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에서 굉장히 선제적인 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3 2단에서 양산에 성공하면서 삼성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AMD도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HBM 시장의 주도권 잃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 리스크하고 TSMC하고의 어떤 격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의 수율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의 오랜 숙제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술은 생산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수율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율 확보를 하지 못하면 고객사 확보 유지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TSMC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하고 양산 경험을 통해 가지고 2나노 공정에서도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만일 삼성전자가 TSMC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 능력도 입증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거시경제 불확실성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 고금리하고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요,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 위축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AI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 명백한 성장 동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또는 기술적 난이도라든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여러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결정은 좋은 뉴스만 보고 내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잠재적 리스크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투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현재 삼성전자는 기대 그리고 이제 우려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애플향 부품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희망 이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뉴스 이면에 있는 다른 모습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사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잖아요. 특히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뼈아팠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호재하고 달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삼성전자의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사실 좀 명백한 것 같아요. 상저하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AI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인 것 같아요. 우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는 올해 하반기 AI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AI 서버하고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어떤 확산에 따라 가지고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비록 경쟁사 대비해서는 HBM 시장 진입 늦었습니다. 다소 늦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하고의 어떤 협력 강화 소식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HBM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 대한 부분들 핵심 키워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도 역시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수율 문제 등을 통해서 굉장히 고전했었던 이 파운드리 사업 역시 하반기 실적 개선의 주요 변수거든요. 차세대 공정의 안정화라든지 또는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전체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하고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투자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가진 글로벌 기술 경쟁력하고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하는 장기적인 성장을 좀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 변동은 오히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모든 투자금을 이제 한 번에 투입하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급여일 또는 그 급여가 있는 주간에 일정 금액을 떼서 적립식으로 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I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친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추격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다가선다라고 하면 분명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했지만 오랜 기간 8만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8만전자를 넘어서 9만전자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오랜 고민이었던 HBM 그리고 파운드리의 사업이 최근 눈부신 성과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에서 효자로 변모 중인 핵심 사업부들인데요. 최근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었던 핵심 동력이 단연 HBM이고 삼성전자가 HBM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또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증권사에서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년에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 공급 비중이 많이 늘 거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변곡점으로 내년 HBM,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HBM4 같은 차세대 HBM 개발에도 속도를 좀 내고 있고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HBM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단순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전반의 어떤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회복을 또 하고 있어서 구만전자의 어떤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최첨단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기반의 3나노 공정 수율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했었던 것처럼 약 22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하고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통해서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이는 부분들이 아마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 고객사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죠.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2분기 어닝스 쇼크를 했지만 3분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한 8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된 수치고 또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실적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8조 원의 영업이익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DRAM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될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역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사업부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견인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의 사이클이 이미 후반부에 좀 진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선도적 위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삼성전자가 AA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그에 대한 시장 평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8만 전자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9만 전자는 단순한 주가 목표를 넘어선 어떤 희망의 상징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인 것 같고요. 올해 9만 전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8만 전자는 아마 6개월 이전에는 8만 전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이런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오늘 차트적인 흐름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비공개 라이브로 시작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 특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안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업황이나 또는 시황이나 또는 업종에 있어서 시황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업황에 있어서 그 업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선정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 안에서 10배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요. 매달 10일, 20일, 30일 저녁 8시에 시작되는 특강 유튜브 비공개이기 때문에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링크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링크를 별도로 드릴 거니까요.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안내 잘 받으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주 주가가 급하락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지난 한 주였는데요. 원전주 주가가 급하락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원전주 주가 급락의 핵심 원인은 한수원하고 한국전력이 미국의 그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 종료 합의 내용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제 급락을 좀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양측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었던 그 기술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짓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당시에는 체코 같은 동유럽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제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그 합의에 대한 세부 조건들이 나오면서 불공정 계약이다 또는 굴욕 계약이다 이런 이제 비판에 휩싸이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좀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그 불공정 계약 그리고 굴욕 계약에 대한 걸 제가 표로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구분은 한 4가지로 구분을 좀 했어요. 시장의 진출 제한에 대한 거, 과도한 비용 부담, 그리고 일감 제공에 대한 의무, 미래 기술에 대한 종속 부분인데요.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선진 시장에 대한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사실상 약간 뭐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비용 부담에 대한 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한 1억 7,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400억 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부분들이고요. 일감 제공에 대한 건 원전 한 기당 약간 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9천억 원 정도의 물품이라든지 용역 비용에 대한 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종속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 요쪽에서의 뭐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서 수출할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시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국내외 뭐 대표 원전 주자들이 며칠 동안 한 10% 안팎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하락을 좀 부추겼던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하고 한수원의 입장도 있었어요. 수출을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발표를 또 했고, 또 논란이 거세지자 한수원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진화에 나섰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수용하기에 뭐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감내하고 뭐 이익을 남길 만한 그런 수준의 계약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 당면한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합의가 불가피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실제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급망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약된 물품이라든지 또는 용역 일감의 상당 부분이 국내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계약의 어떤 체결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부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뭐 현재는 착수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의 수익률에 대한 우려도 짙어졌는데요. 원전주 정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의 본질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맺은 지식재산권, IP죠. 그 분쟁 종료 합의의 어떤 세부 조건이 사실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불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거든요. 논란의 핵심 조항이라든지 뭐 그로 인한 우려는 앞서 말씀드렸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악재만 가득한 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목해야 될 반전 포인트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반전 포인트의 첫 번째는 가장 큰 족쇄였었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번 계약의 가장 큰 성과는 소송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K원전이 해외 수주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기술 특허 소송이라고 하는 정말 족쇄의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발주 국가들이 어떤 계약의 안정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대신에 이 지긋지긋한 법적 분쟁을 끝냈다라는 거, 그러면서 비용을 내주고 시간과 수주 가능성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송 걱정 없이 마음껏 수주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설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질보다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익성이 낮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가 하락보다는 판매량 증가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체코라든지 사우디, 필리핀 같은 어떤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협상 속도가 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계약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비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사업이 개별 기업의 어떤 기술력만큼이나 국가하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 그러면서 제3국 수출에 보이지 않는 이점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한 기당의 이익은 줄어도 여러 기를 수출하면서 전체 이익 규모를 키우는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흔들림은 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 혁명이다, 뭐 데이터 센터 확장이다, 뭐 전력 부족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거대한 도전의 직면에 있거든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상 원자력뿐인데, 이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이번 계약 논란과 관련 없이 원전 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동력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원전주 하락은 수익성 악화라고 하는 단기적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좀 강하다. 물론 과거와 같이 높은 이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법적 리스크를 제거했고, 그로 인해서 수출 확대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공포에 동참해서 투매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의 본질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정을 원전 산업의 장기 성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우량 원전주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락 후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락 후 급등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급락의 진원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불공정 계약이죠. 한국전력하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우려에 휩싸여 있는데, 하지만 공포는 길지 않았죠. 시장의 심리가 공포에서 기대로 급격히 전환된 이유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불이 아닌 불확실성 제거라는 거죠. 가장 큰 족쇄였었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석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고, 그동안 이제 K원전이 해외 수주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기술 소송에 대한 그 암초에 부딪혔는데, 요번에 그 리스크가 좀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소송 리스크라고 하는 큰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수주를 위한 입장료를 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다소 낮아졌을지언정 이제는 소송 걱정 없이 체코라든지 사우디 같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긍정론이 좀 부상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머니의 유입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의 주식을 던질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 하락이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한 어떤 훼손이 아니라 과도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강력한 매수를 통해서 V자 반등의 결정적인 동력이 됐으니까요. 세 번째로 체크해 볼 부분들은 어떤 본업의 재평가인 것 같아요. 이제 원전을 넘어서 SMR이라든지 또 가스 터빈 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투자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 동력에 다시 주목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SMR 선두주자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하고 또 핵심 기재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SMR 시장에 개회한다라고 하면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대 수혜주로 분명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 들어서 나온 가스터빈 얘기가 있거든요. 이 가스터빈이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 가치를 이번에 좀 재조명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자회사를 매각해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SMR하고 이 가스터빈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미래 전력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변동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악재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원자력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들림 없는 K 원전의 심장인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최우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주기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든 해외 원전 수출이든 두산 에너빌리티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계약으로 수익성 우려는 있지만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시장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전하면 원전의 두뇌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이에요. 이제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종합 설계라든지 원자로 계통의 설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이를테면 K원전의 총괄 설계자 기업이 한전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설계 없이 지을 수 없잖아요. 원전 건설 역시 설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의 어떤 종합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모든 원전 프로젝트의 가장 첫 단계부터 참여하는 그런 기업이어서요. 매우 강력한 어떤 경제적 해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코라든지 사우디 같은 해외 원전 수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설계 용역을 담당하는 한전기술의 실적은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영될 거고요.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계약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해외 수주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 가치는 이제 더욱 부각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형 SMR, 그러니까 혁신형 SMR 개업 사업에도 표준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또 미래 원전 시장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도 현재로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원전의 세대가 바뀌어도 한전기술의 역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국내에서의 또는 국외에서의 발전 설비의 어떤 정비라든지 유지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한전 KPS입니다. 발전소 정비라든지 유지 보수 사업은 신규 건설 사업에 비해서 경기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일시적인 정책 변화에 좀 덜 민감한 것 같아요.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동안 꾸준한 어떤 예측 가능한 매출이 발생할 거고요. 또 기업에 실질적인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런 한전 KPS는 발전 설비에 대한 어떤 기술력,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진동협회 초청으로 발전 설비 그 공진 개선 사례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으로 해외 신규 원전 수주 시에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 올해 8월 20일인가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약 한 4,850억 규모의 루마니아 설비 개선 사업 계약을 체결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었던 경쟁력 높이 입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한전 KPS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ETF에서 한 50%의 비중으로 좀 편입도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원전 산업의 올해 하반기 성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또 두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잘 두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기업들 주가 흔들림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원전주에 투자해도 될까요? 최근 원전주 주가 흔들리는 건 단기적인 이슈와 어떤 시장의 변동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원전주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의 대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무탄소 전원으로 재생에너지의 가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안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전원으로서 원자력 역할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가장 불안한 요소는 역시 최근에 불거졌었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어떤 로열티 부담. 향후에 한국형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기술 사용료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 당연히 미치겠죠. 그로 인해서 한국 원전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하락도 수익성에 대한 저하 깊어진 건 솔직히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을 투자 기회로 보는 시각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IP 분쟁 해결로 그동안 묶여있던 해외 원전 수출의 어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라든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든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든지 전력 수요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원전주에 대한 어떤 투자는 단기적인 우려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전 기업이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합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핵심 기자재라든지 설계 그리고 장비 같은 각 기업의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그리고 SMR 같은 어떤 신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전 KPS와 같이 안정적인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비교적 안정성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 국가 정책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소 수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을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차트 설명드렸었을 때 정확히 그 자리를 터치하고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다시 한번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 말씀드렸었던 차트 구간이 이렇게 61선 초록색 61선과 121선 구간의 중간에 오게 되면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중간 가격에 이틀 동안 터치가 일어나고 나서 반등이 올라와 줬습니다. 물론 이제 따라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축하한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이제 맛배기 형태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더 구체적으로 원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8월 30일 유튜브 비공개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8월 30일 유튜브 비공개 특강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어떤 섹터군 안에 있어서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섹터에서 텐베거뿐만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도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8월 30일 무료인데요. 유튜브 비공개이기 때문에 링크에 참여하신 분을 통해서만 저희가 SNS를 통해서 공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8월 30일 저녁 8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